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추경안의 증액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 대응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무너지고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신속하게 의견을 조율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먼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선을 꼭 3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접전 속에 2차 사자 TV 토론이 오는 11일 열립니다. 앞서 윤 후보 측이 내일 열려던 TV 토론을 거부한 명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율 정책 고심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상돈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는 내부 이견과 상호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아파트 분양 외에도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흘째 3만 명대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이달 말이면 17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는 치료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을 3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판세를 박빙 차이로 뒤진 어려운 여건으로 진단하고 필승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부동층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번 주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시도당 위원장들과 대선을 30일 앞둔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판세를 근소하게 뒤진 어려운 여건으로 진단하면서 국민을 믿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당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0.몇 % 정도의 박빙의 차이를 우리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역사의 퇴행을 막으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역대 민주당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 100여 명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 후보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재가 다음 정부에 참여하는 큰 길을 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가의 인재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다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고 거기에는 역시 좌우 진영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확고한 신념입니다. 실제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중앙대 법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회동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원래 평소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시고 제가 자주 전화로도 상의드리고 하는 분들인데 도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 중도 보수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행보로 부동층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뭐 특별한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뭐 할 말이 없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도 이번 한 주 판세를 바꾸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지층을 제외한 진보층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건데 그만큼 초조하고 절박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지지율 상승세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이 자율로 움직이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공세는 당에서 전담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특별 강연에 나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키워드로 꺼내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민간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정부는 막대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비용이 들어가는 디지털 데이터 저장 분석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나 산업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혁신도 언급하며 관련 용어를 알지 못했다는 비판을 에둘러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식은 도처에 널려 있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또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골다공증과 우울증 검진 강화와 차량 제한 속도를 현실화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저녁에 회동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글쎄 두 분이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가질 게 따로 있겠습니까? 윤 후보가 정책에 주력하는 동안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는 당에서 전담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 부부와 민주당을 향해 과잉 의전 책임을 비서에게 떠넘기고 공익제보자를 공격한다고 비판했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성남FC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부담은 당이 떠안으면서 후보는 중도층을 겨냥하는 정책으로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양강 후보의 박빙 양상이 이어지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한 여야 양당의 단일화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안 후보는 여야 모두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엄현주 기자입니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접전이 계속되자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정진석 부의장이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던 권영세 선대 본부장은 다소 열린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직접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제할 생각이 없고, 그다음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떠들고 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또 후보가 핵심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후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단일화 없이 승리해야 한다는 자각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견을 틈타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에게 단일화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안철수 후보하고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야 모두를 향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겠다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소신 행보에 나섰습니다. 일단 후보 등록일인 오는 14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투표 용지에는 등록한 후보의 이름이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나면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일화 마지노선은 용지 인쇄일인 27일 이전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 관련 논란 속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5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언쟁을 벌인 반면 김부겸 총리는 수용 가능성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체 추경안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25조 원이나 오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는 입을 모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급기야 여당 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35조, 50조 얘기를 하는데요.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라. 그걸 어떻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왜 민주주의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요구를 모른 채 할 수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추경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어떤 오랜 고민 끝에서 내놓는다는 하는 정부가 적극 같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당장 재원 마련 방안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아무 말 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추경 증액을 놓고 여야정의 셈법이 모두 엇갈리는 가운데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기로 했던 대선 후보들의 내일 2차 TV 토론이 진통 끝에 오는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토론 협상 과정에서 주간 방송사 선정과 일정을 놓고 이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협상에 참가했던 국민의힘 관계자가 주간 방송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방송사 측이 공식 항의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토론 연기는 이른바 폭탄주 논란으로도 번졌는데요. 국민의힘 측이 협상에서 윤 후보의 건강 문제도 토론 연기 이유로 꼽았는데 정작 토론 연기를 요청한 날 윤 후보가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자기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게 아닌지, 건강은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판을 깼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시각에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건 아닌지 또 건강 그 자체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건강이 아니라 컨디션 문제를 들었던 것이 건강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건강이 아니라 지방 일정 소화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해야지, 챙겨봐서 해야지 너무 이게 빡빡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게 건강으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토론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던진 알리백 질문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진 건데요.
라디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알리백을 모르는 것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일부 기업의 캠페인에 불과한 것이라며 아프리카 잠비아 수도는 아느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잠깐만요. 그런데 리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를 기업의 공장에서 돌리거나 할 때에 이 재생 에너지를 100% 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환경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리백을 아냐고 묻는 거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신 의원님 제가 아니 제 수도, 말씀도 좀 하십시다. 논점에서 벗어난 말씀 자꾸 하시는데 잠비아 수도 아냐고 질문하면 그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보세요. 겁니다. 알리백에서 잠비아까지 또 건강 문제에서 폭탄주 논란까지 토론을 둘러싼 말싸움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오는 금요일로 합의한 2차 TV 토론. 이번에는 순조롭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큰 성과를 냈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든든합니다. 지금 이 주 52시간 문제도 이걸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같은 주당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그 업무 종류나 근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많이 유연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으로 제도를 통일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초박빙의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고 배우자 리스크도 남아있고 단일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섞여 있어서 예측 불허인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을 최영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두 후보의 주말 행보가 화제였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또 눈물도 흘렸고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 이어서 광주를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후보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명절에는 주로 이제 고향 방문의 효과 이런 것들을 노렸다면 이제는 30일 남은 상황에서는 외연 확장입니다. 외연 확장이라 함은 상대가 유리한 지역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뺏어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번 주말에는 이 두 여야 후보 모두 다 우리가 흔히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하마을에 간 이제 이재명 후보야 당연히 아마 내가 제2의 노무현이 되겠다. 이런 아마 심기로 눈물을 떨군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노무현 대통령을 회고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 행보였는데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보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역사를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또 그 아젠다를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호남 광주 쪽은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또 찾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이번에 후보가 직접 갔는데 그만큼 적진 상대의 텃밭을 교란시키면서 우리가 표를 더 모아와야 되겠다는 아주 치열한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외연의 확장.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1차 토론 끝나고 2차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토론이 무산됐죠. 무산됐습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윤보리 앵커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윤 후보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판을 깼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시각에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11일 날짜에는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간에는 이 법사나 도사들이 정해준 날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일정이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컨디션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좀 크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공정성적 측면에서 공평하게 종편 4사가 심지뽑기를 해서 주관사 선정하는 게 맞고요. 또 저희가 그런 형태를 먼저 지상파 3사한테 의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토론 날짜를 미뤄야 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빌미를 주는 거죠.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요인을 복합적으로 미루자는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는 건강 문제는요. 우리 후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토론 날짜를 좀 미룹시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얘기예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가 건강 이상한 거 아니냐 해도 우리 후보는 든든하다.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건 성일종 의원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컨디션 관리상 너무 좀 빡빡한 일정이니까 시간 조정을 좀 미룹시다. 이런 정도 얘기는 양해가 될 텐데, 건강으로 표현이 된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 쪽 관계자 입에서 나온 거라면 이건 굉장히 실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든 컨디션이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무산된 바로 그날, 지난 주말입니다. 제주도에서 폭탄주를 마신 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우상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윤호중 또 의원이 이 문제를 또다시 재론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그때 폭탄주 서너 잔 정도를 마신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구색이 맞지 않는 변명처럼 돼버린 감이 있고,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협회하고 그리고 이제 JTBC가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잡혔는데 이게 조금 늦게 종편 4사가 제비뽑기를 하든가, 지금 또 다른 것은 종편 4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YTN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이 함께 중계를 해야 한다라는, 초기에는 이게 기자협회 주관이라는 게 이미 다 보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럼 왜 좀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건 지금 야당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여당도 문제 제기를 해요. 그렇죠. 또 최근에 JTBC 뉴스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단독 보도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JTBC도 화낼만 하죠. 항의할 만하고, 기자협회도 지금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편향성이라는 또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서 어찌 보면 언론과 또 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됐고, 이러고 또 특정 날짜는요, 한 번이 아니고, 기억해 보시면 설명절에도 자,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설 바로 전날 밤 1월 31일 날 하자. 이게 지속적인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이거 깨지고, 양자 토론 깨지고 사자 토론으로 2월 3일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날짜를 2, 3일 미뤄서 11일에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민주당이 빌미를 잡은 거죠.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하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무리수를 뒀는데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11일 날 하는 걸로 하자. 어느 방송사가 주관할지는 뭐 방송사들끼리 모여서 약간 방식을 가지고 정하면 되는 것이고, 토론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2차 토론은 과연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될지 그것도 궁금해합니다. 2차 토론은 배수진이 될 겁니다. 지금 1차 토론은 토론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 2차 토론이 끝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토론이 안 열려도 법정 토론 3번은 잡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 3번은 안 나오는 후보는 아주 강한 불리함을 안게 될 거고, 이건 뭐 사자가 필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징검다리인 이번 한 번은 지지율 싸움이 격하게 벌어질 겁니다. 사실 1차 토론은요, 네 후보 모두 다 젠틀하게 잘했어요. 여기 네거티브가 등장하지 않았고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주로 의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배우자 문제를 거론한 건 오히려 다른 후보인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제 공격하긴 했지만 미투에 대한 사과를 얻어냈죠. 정말 우리 아저씨가 안희정 편이라고 하는데 맞느냐? 그러면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이런 정도가 이제 있었지, 사실 네거티브 공방이 1차 토론에 없었는데 1차 토론의 결과는 4명이 모두 내가 승자다. 그리고 지지율에 뭐 이렇게 타격이 있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2차 토론에서는 이제 앞서가는 자와 추격자가 있는데 지지율을 흔들어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거티브 공방을 포함해서 최근에 쏟아지는 뭐 본부장 리스크,
혹은 뭐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리스크 이런 문제가 총동원돼서 네. 2차 토론은 좀 치열할 진흙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혜경 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두 후보 다 배우자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갑자기 튀어나온 김혜경 씨 리스크에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분명한데 맞습니다. 그러나 내놓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들만 잔뜩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억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를 좀 발라낼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이 제보자 A 씨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정황, 거기에 언론들이 또 이제 쏟아내고 있는 보도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들 병원비 이거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바가 없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라든가 또는 뭐 샌드위치를 30인분 샀다. 이런 공격은 좀 너무 치졸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샌드위치를 30일치를 쟁여놓고 먹는 집은 없잖아요. 그건 아마 아침 회의 때 회의용으로 썼던 것을 또 무리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팩트 체크를 내놨어요. 민주당도. 근데 문제는 요 와중에 제보자에 대한 이제 공격, 이른바 메신저 공격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공격을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현근택 대변인이 이제 논란을 일으키면서 근데 이것이 과연 득이냐 실이냐 이런 문제들은 이 국민들이 상당히 또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득실을 좀 잘 판단하면서 가지 않으면 조급한 과정에서 스텝이 꼬일 수 있는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는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갖고 있던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거기에 재벌 기업이 이제 연루가 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 윤석열 후보 쪽에 대해서도 군복무 때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었냐를 가지고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제 지난 토론도 기억해 보시면 가장 강하게 본인이 주도권을 잡은 게 하필이면 또 연초에 북한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해는 1년 동안 8번 쐈는데 지금 7번을 쐈단 말이죠. 거기다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등장했단 말이죠. 레드라인 주변을 어른거리는 와중에 안보를 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 상대 쪽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군 면제 아니냐. 군 필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안보 전문가 행세를 하느냐라는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 리스크는 좀 이제 이게 앞으로 수사 방향에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명확한 전주가 아니냐. 그런데 왜 검찰은 소환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대선 전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 추가로 나온 건 뭐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010년에 삼성이 이거는 7억 원을 주고 4년간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임대의 조건, 그 이유를 자, 이 해외 교포가 엔지니어인데 숙소를 우리는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자료를 가지고 밝힌 바는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이 해외 교포가 미국 국적 또 외국 국적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재외 동포로 분류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중 국적 그런 경우에도 거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아파트에 거소 신고도 돼 있지 않고 외국인 입주 신고도 돼 있지 않고 이 그러한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4년 임대하고 또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기업이 뭔가 봐주게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기간이 묘한 게 2010년 전세 계약을 삼성과 할 때는 사실은 결혼 전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약 기간에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 2009년부터 교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뒷배가 됐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정황을 민주당이 또 공격하는 사례가 된 거고요. 여기 또 이제 장모에 또 다른 계좌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본부장 리스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초미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는 중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만남들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씨와의 이제 만남인데 한번 둘의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일단은 현재가 매우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퇴보할 것인지 또는 전진할 것인지가 걸려있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자원과 인재를 총동원해야 된다. 도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이런 정도 하겠습니다.
사람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뭐 특별한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뭐 할 말이 없어. 그야 무슨 뭐 이런저런 잡담도 한 거지. 이런저런 잡담한 거지라고 하지만 네. 김종인 위원장의 말투가 본래 저런 것이고 예. 안에 항상 내용이 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아니 될까요? 윤석열 후보를 초기에 만날 때도요. 예.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과연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아니냐 설왕설래하다가 또 이 사실은 만난 사람도 안 만났다고 한 적도 있어요. 뭐 이준석 대표, 그렇죠.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예. 왔다 간 게 명확한데 기자들이 뭐 확인했는데 안 만났어? 안 왔어?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다. 물론 잡담도 나눴겠죠. 긴 시간 동안. 덕담도 나눴을 것이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읍소하면서 고견을 달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사실은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특성이 청하는 걸 그렇게 물리치지 않아요. 이렇게 내심 포커페이스를 하지만 표정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다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있다가 해촉이 되려는 찰나에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의 모토, 키워드가 뭐였죠? 약자와의 동행이에요. 근데 약자와의 동행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도 크게 또 궁합이 안 맞지가 않습니다. 예. 매우 잘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 저희 정책을 좀 완성시켜 주십시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약자와의 동행 이 프로젝트를 대통령의 과제로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기분이 좋고 아마 흐뭇했을 겁니다. 확 도와줄 가능성도 있나요? 이 향후에 한 번의 만남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이재명 후보 행보가 그 이상돈 교수 만났습니다. 예. 조만간 또 이 윤여준 전 장관 만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의 좌장들이죠. 이른바 책사들인데 이들을 쭉 만나고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했을 때 예. 그게 만약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면 저는 뭐 합류한다든가 뭐 입당할 가능성은 없고요. 캠프에 조언을 준다든가. 예.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항상 원하는 건 전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면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김종인, 그다음에 이상돈, 네. 윤여준 뭐 뭔가 자문역을 해줄 만한 정도의 그렇죠. 이제 원로들이라고 치는데 네. 좀 더 실질적인 이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네. 후보를 단일화. 자꾸 이제 얘기를 예. 거론하면서 네네. 두 당이 뭔가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놓지 못하고 네. 계속 뭔가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카드를 예.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 들어볼까요? 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한 안철수 후보하고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단일화합시다라고 나설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내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더구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싫어하는 뭐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기색이 말이죠. 역력하죠.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자강파가 있고 단일화를 해서라도 이겨야 한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전 의원 마찬가지인데 네. 얼마의 표가 되더라도 함께하는 시너지를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걸 내주고서라도 모셔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논조가 워낙 강해요. 물밑 접촉만 해도 이건 거간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예. 물밑 접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일부 인사가 접촉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합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죠. 아니 허공에 대고 단일화 하거나 언론에 대고 마이크에 떠드시지 말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질적인 실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들고 찾아와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이 약간 묘한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연합정부 성사시켜본 바가 있다. 이게 DJP 연합이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에게 물밑 접촉을 민주당이 또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해서 자 공동정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한다면 그 안철수 후보는 어떤 조건을 내걸 거냐. 그러니까 그 안일화라고 요즘 얘기하죠. 그럼 단일화의 조건은 안철수 후보가 네. 단일화될 때만
야당하고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당하고도 이재명 후보가 물러나고 내가 그러면은 단일화의 후보가 되겠다 주장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가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못하게 균형 외교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양자 정책 토론을 했는데 경제 정책이 두 사람이 상당히 교집합이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우 지금 지지율이 낮은 김동연 후보가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이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시너지 정도가 야권 단일화의 불씨를 지필 것인가 오히려 차단시킬 것인가 그 효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며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비례 누적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세계 최저 수준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최대한 늦추며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응체계로의 전환은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며 초기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네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을 먼저 겪은 해외 사례처럼 치안과 의료,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3만 명 넘게 나왔고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9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감염 취약층의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오미크론 방역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3천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보다는 2.1배, 2주 전보다는 4.7배 증가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며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2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92.1%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지배종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강한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이달 말에는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13만 내지 17만 명 정도의 환자를 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그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열흘째 200명대로 적은 편이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단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의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체계를 고위험군 위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방역 역량을 추가로 확보해 오미크론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14만 명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재택치료도 60살 이상의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고위험군만 하루 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일반 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다 필요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재택치료자는 최근 날마다 10,000명 이상씩 늘며 어느새 1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기존처럼 모든 환자를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의 초점도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60살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대응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집중관리군에만 지급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합니다. 소화용 키트는 많은 경우 가정에 상비되어 있어 부모님들께서 별도로 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체온계나 해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모니터링 체계도 달라집니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차례 유선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관리군에 대해선 정기적 모니터링이 사라집니다. 대신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다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택 요양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상태가 안 좋아지시게 되면 언제라도 동네에 있는 스스로 다니시던 그런 병의원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무료가 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약국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도 650곳까지 늘려 고위험군 20만 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은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에 더해 50대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됐습니다. 50살 이상이면서 당뇨나 심혈관 질환, 암, 과체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맞춰 자가격리 체계도 대폭 바뀝니다. 자가격리 앱을 폐지해 확진자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격리 중인 동거가족도 의약품, 식료품 구매 등을 위해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격리 방식을 완화해 자율성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GPS를 이용해 관리하던 자가격리 앱을 폐지합니다. 확진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신속히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존 격리 앱 관리에 할당했던 인력을 방역 재택 치료에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환자에게 전화로 일일이 묻던 기초 역학조사 방식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핵심 항목 중심으로 기초조사 문항을 간소화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소의 대응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도 대폭 간소화합니다. 동거가족에게는 별도 통보 없이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 7일을 함께 알립니다.
공동격리 대상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해당하는데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기존과 달리 추가 격리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3일 동안 KF94 마스크를 쓰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격리 기간에도 이 같은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병원 방문 등 필수 목적의 외출도 허용됩니다. 공동격리 중 다른 가족이 확진되면 이 환자만 7일 격리에 들어갑니다. 공동격리되시는 분들이 그 최초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만 그 격리 통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3일간 정도의 자율적인 그 주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확진자나 동거 가족은 보건소에 별도 통보 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격리가 자동 해제됩니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박영수 전 특검까지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자영 PD입니다. 김반배 전 기자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 일부입니다.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6명의 이름을 언급한 뒤 정 회계사가 300억이라고 언급하는 점으로 미뤄 김 전 기자가 언급한 50개가 50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의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된 지 넉 달. 뒤늦게 김 전 기자와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이번엔 박영수 전 특검도 화천대유에 입사한 딸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금액은 11억 원.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이 박 전 특검의 딸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6천여만 원의 연봉과 별개의 돈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 박 전 특검 딸은 대장동의 아파트를 시세가격 절반에 분양받아 8에서 9억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성과급 5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실수령액 25억 원과 비슷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에게도 곽 전 의원과 비슷한 금액의 돈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박 전 특검의 딸을 만나기 위해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취재를 의식한 듯 회사 내부를 비추는 유리는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아직 근무 중이세요?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해 문제의 11억 원은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중 2억 원은 딸이 성과급으로 이미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빌린 다른 직원의 경우 금액이 1에서 2억 원에 불과하고 변제 기간도 1년 이내 단기 대출이었다는 점에서 박 전 특검 딸과 차이가 있습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 불과한 박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박 전 특검 딸이 돈을 받은 시점이 화천대유가 막대한 배당 이익을 받은 직후라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을 잘 아는 박 전 특검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회사가 이런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단기로 대여하는 돈을 말합니다. 뇌물죄 내지는 배임수재죄의 성격이 있는 돈을 빌릴 때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임종 단기 채권을 활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돈을 한 11억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큰 돈을 빌리고 나서 퇴직금이다 해가지고 성과급이다 해가지고 상계 처리를 하고 돈을 회사에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그냥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검찰은 지난달 5일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곽 전 의원 구속을 계기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서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어 이른바 50원 클럽 의혹에 새로운 수사 불씨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곽상도 전 의원이 한번 기각됐다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알선수재, 뇌물, 그다음에 정치자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소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1차 때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2차에서는 대다수 범죄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크게 혐의는 세 가지고요. 1차는 두 가지는 먼저 청구가 됐었어요. 지금 나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법상의 알선수재. 돈 받아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 소개를 해주고 알선수재가 되고요. 특가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상 돈을 받고 어떤 편의를 해줬던 거. 뭐 국회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청구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는 2016년도에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5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정치자금법.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후원 말고 다른 돈 받으면 정치자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번에 새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지만 이 재판부 얘기상으로는 대다수 혐의가 이제 좀 소명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것들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김재양 PD의 리포트를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만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이름에 딱 맞게 돈 액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탁 또 나오고 하니까 저 50억 클럽이라는 게 정말 있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든 박영수 전 특검이든 이쪽으로 수사가 옮겨갈 수 있을까요? 이른바 50억 클럽 말고도 뭐 최재경 뭐 등등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좀 혐의점이 있어 보여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11억 얘기도 새로 나오고 있고 금액을 받았던 것들, 돈이 흘러갔던 내용들이 잡히고 있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 업무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위반 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 최재경, 뭐 나머지 등등은 아직까지는 녹음 자료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을 좀 찾았어야 되는데 돈을 찾지 않으면 수사에 탄력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였던 화천대유 거기에 무슨 소속돼서 일도 했지만 11억 원의 돈을 받았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큰 걸 하나 사려고 회사에 간절히 빌어가지고 돈을 한꺼번에 받았다. 이게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조금 받았다. 뭐 하는데 쓰려고 뭐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받았을까인지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렇죠. 이상하죠. 일반 직원한테 이렇게 11억 정도를 빌려준다. 차용증을 쓰고 아주 드문 일이기도 하고요. 시기가 배당 직후에 이 돈들이 갔었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11억 원 갔는데 11억 원 외에도 5억 원의 퇴직금도 있고요. 또 분양을 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이 한 7억, 6억, 7억, 8억 정도 된다고 하면 건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박영수가 받은 25억, 또 곽상도 아들이 받은 25억 거의 유사해요. 받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금액 자체는 50억에 세금 제하면 한 2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패턴을 받은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전 특검 입장에서는 빌렸다고 하니까 빌렸다면 오히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 빌렸고 어떻게 갚았고 그 돈이 젊은 사람이 뭐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입증한다면 그 어떤 혐의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뭔가 공통점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둘은 벌써 돈이 흘러간 흔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소명을 제대로 안 하면 수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빌린 거라고 하고 차용증 작성했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뭐 지금 작성해도 되는 거고요. 변호사들, 저도 뭐 변호사지만 변호사들 차용증 작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자체가 왜 빌렸고 빌린 이유가 있는지, 다른 사람도 빌린 전례가 있는지, 어떻게 갚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런 경우는
검찰이 이제 얘기를 하면 반대적으로 박영수 변호사가 본인이 소명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 갖고 와서 보십시오. 좀 의심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소명을 하게 되면 뭐 더 수사가 좀 어려울 거고요. 예. 그게 소명이 안 되면 11억이 비정상적으로 간 거고요. 뭔가 하천대유 관련해서 뭐 지금 부산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도 관계성이 있다고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찰의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김만배, 박영수 연결고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대가로 뭔가 받은 게 아닌가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 불씨가 이제는 또 다시 두 후보의 어떤 특검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좀 들어보시죠. 곽상도 50억 클럽 당사자가 구속이 됐으면 나머지도 엄벌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수사했냐라고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는 태도라고 보이고 윤석열 후보님 당당하면 자신 있으면 특검 수용하십시오.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를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10년 넘도록 밥을 먹거나 차 한 잔 마신 적이 없으니까. 아무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다라고 이제 윤 후보는 딱 선을 긋습니다. 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여기서 자꾸 이름이 나온 이 두 후보들. 일단은 뭐 카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김만배 녹취록에 따르면 내 카드라면 윤석열은 죽어. 또 다른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하고 자기는 욕도 하면서 싸우는 사이다. 뭐 이게 허풍일 수도 있고 허풍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이런 것들을 단초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김만배, 윤석열, 더 나아가서 박영수까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당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이 세 사람이 다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고요. 당시 조모 씨는 그 당시에 특혜 대출을 받았는데 빠져나가고 5년 후 2015년도에 처벌받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살아요.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유일하게 본인만 빠져나가요. 윤석열 검사 빼주고 그 당시 그 조모 씨를 빠져나가게 도와준 사람이 박영수 변호사고요. 박영수 변호사 정관 변호사이고 당시 그걸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씨라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심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혹시나 카드가 아닌지 뭐 맞는지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들어갔냐를 다 따지다 보니까 두 후보가 일단 다 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으로는. 뭐 두 후보다 특검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이 되긴 되겠습니까? 특검 지금은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대선이 목전에 있고요. 30일 정도 남았는데 특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특검을 하려면 이게 뭐 상설 특검 한도 마찬가지고요. 국회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대선 후 전후에는 특검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본인 억울하다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을 믿는다 그러면 수사기관대로 하면 되는데 검찰을 못 믿는다면 특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수용한다 하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주민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내일은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가 금빛 질주에 나섭니다. 외신이 꼽는 유력 우승 후보인데 한국 설상 종목의 새 역사를 쓸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현지에서 이지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장자커우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연습 중인 배추보이 이상호. 빠른 속도로 설원을 가릅니다. 타야겠는데? 이게 너무 좋다. 고랭지 배추밭 썰매장에서 스노보드를 처음 배운 강원도 소년. 올 시즌 월드컵 세계 랭킹 1위로 외신들이 꼽는 우승 후보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금메달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성적으로 증명이 되었기도 하고 또 지금 컨디션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은 선수 2명이 누가 빠른지 겨루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앞서 이상호는 결승에서 동료 김상겸과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겸형이랑 결승에서 이제 같이 붙게 된다면 뭐 어떤 메달을 누가 가져가든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4년 전 평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상호.
이제 장자커우에서 금빛 새 역사에 도전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인을 상대로 자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선 미중 갈등 등으로 기업들이 마케팅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우와! 쇼핑 금메달! 경기장이 아닌 홈쇼핑에서 각종 메달이 쏟아집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 상품을 각종 이벤트와 함께 판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집에서 관람하고 응원하는 이른바 집관족을 겨냥한 판매전이 한창입니다. 편의점 등은 주류와 안주 할인 행사를 통해, 치킨점은 배달앱을 통해 고객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랑 시차 시간도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시청 시간에 대한 부담도 적은 데다가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직구 응원단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집관족이 당일 많이 찾는 술과 치킨 같은 먹거리를 빼곤 이번 올림픽은 이전과는 달리 어디를 가나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올림픽 특수 마케팅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미중 간의 갈등과 오미크론 대유행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비자카드와 코카콜라 등 IOC 공식 후원 기업들이 올림픽 광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과 홍콩의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유일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도 천문학적인 후원금을 내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행보를 못해 소가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도쿄 올림픽 때는 한일 갈등 때문에 국내 홍보를 거의 못했는데 이번에는 미중 갈등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기업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반영하듯 일부 기업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 선수를 응원하는 영상 제작으로 마케팅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이 오잖아요. 아기가 딱 앞에 있고 그냥 보고 있는데 힘드니까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또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이한 기업들. 마케팅을 비롯해서 몸살리기 행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6명 가운데 5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1명은 아직 매몰 상태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신축 아파트 건물 고층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난 지 28일째. 건물 27층에 남은 잔해물을 걷어들이기 전에 인명구조견을 투입했더니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레 손으로 잔해물을 끄집어낸 공간에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투입된 인명구조견이 미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손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된 곳은 건물 27층 외벽 창가로부터 2m 안쪽이었습니다. 앞서 발견된 26층 매몰자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는데 두 매몰자 사이 거리도 2m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발견 4시간 만에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지난달 11일에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실종자 6명을 모두 찾는데 꼬박 4주가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26층에 남은 마지막 매몰자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양생이나 재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도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이제 갓 돌을 지난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모가 CCTV를 확인했는데 학대는 지속해서 이뤄졌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바닥에 앉아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밉니다. 갓 돌을 넘긴 아이는 힘없이 꼬꾸라져 바닥에 턱을 찢습니다. 이 때문에 이세계가 손상됐습니다. 제일 많이 파절된 게 하나가 있어서 치과에서 바로 뽑았고요. 그리고 하나는 부서져 있는 상태로 아직 남아있고 하나는 흔들거리고 있고요. 아이가 크게 다쳤지만 교사는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부모에게 일어서다 넘어졌다며 둘러댔습니다.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혼자 엉덩이 치켜들다가 일어서려고 하는 한순간에 턱을 찢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랬고, 근데 알림장에서도 혼자 놀다가 넘어졌다 다쳤다 했는데,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의 지속적인 학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에게 베개를 던지고 억지로 약을 먹인 뒤 머리카락만 잡고 눕히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우는 아이에게 귤껍질을 던지더니 주워 먹는 아이를 말리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무작위로 뽑은 20일치 자료 안에서 총 120여 건의 추가 정황이 발견되었고요. 수기 기록한 것만 70건, 나머지는 그냥 발로 밀든지 애를 잡아서 던지든지. 가해 교사는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 연락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감독 소홀을 인정하며 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가해 교사를 입건하고 다른 학대가 더 있었는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난 4일 농정 비전 발표식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농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확약서에 서명도 다 했습니다. 보면은 관심이 많네요. 그러나 선거 때마다 다들 후보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은 정책에서 늘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이 입찰 공고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입찰 공고, 쌓여있는 계란 폐기물 처리를 누가 맡아주시겠소? 계란 1275톤, 개수로 치면은 2125만 개, 하나당 한 6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입한 계란을 폐기 처분해 주시오라는 공사 금액 5억 원짜리 입찰 공고입니다.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면 기재부 차관께서 물가 회의를 주도하시면서 계란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모자랄 수 있으니 관세 8%에서 3%까지 받던 거 무관세로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막 수입하겠다. 이러더니 한 달이 지나서 누가 계란 좀 내다버려 주십시오 하면서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겁니다. 계란을 급히 수입해야겠다고 한 게 12월 10일이죠. 이때부터 한 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입찰 공고가 또 뜹니다. 2021년에 수입한 계란을 폐기 처분해야 되겠으니까 누가 해주실 겁니까? 대상 물량 수입 신선란 124톤 206만 개.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닭들을 살처분 모질게 하고, 그래서 달걀값이 오르니까 또 넉넉히 수입해다가 계란 가격을 떨구고, 그런데 또 남으면 돈 들여서 폐기하고. 차라리 양계 농가를 그렇게 열심히 지원을 해줬다면 성공한 정책이 됐을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대한양계협회에서 계란 수입을 제발 멈춰주십시오. 왜냐하면 계란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가 인상에서 계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계속했던 거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하고 줄줄이 폐업하면은 그땐 또 재정 안정을 내세우면서 보상 지원에는 또 야박하죠.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IMF 때 금융권에 정부가 지원한 공적 자금이 얼마냐면 170조 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예산의 2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1,400조 원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왜 힘없는 사람한테는 국가 재정이 이렇게 늘 야박한 걸까요?
기재부에 묻고 싶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박영수 특검의 딸이 11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영훈 님이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직원에게 대출해 준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실종자 6명 모두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277님, 붕괴 사고 실종자 6명이 모두 발견돼 다행입니다. 이제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걱정이 많죠. 5633님, 정말 이러다가 확진자가 더 늘게 생겼네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